이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많이 빠진 것들을 대여섯 번 이상 봤어요. 이번에 하락은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금나무 언니 김금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김현준 더 퍼블릭 자산운용 대표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 그리고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과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요즘 증시를 조금 짚어보면 7월부터 계속 반등장이 계속 되다가 요번에 약간 힘이 빠지고 있어요. 다시 코스피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나 또 고점에서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럴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참 많을 시기인데 대표님께서는 이런 변동장 또는 약세장 이럴 때 어떤 투자 원칙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약세장과 강세장을 딱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2,000에서 3,000개 정도 있고요. 전 세계로 하면 거의 10만 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기업당 주주들도 수십만, 수백만 명이거든요.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예측해야지만이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옆에 계시는 기자님께서 오늘 이 촬영 끝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여가를 보내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걸 예측하는 건 아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 그게 하나의 기업군으로 좀 줄여가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조금 어려운 말로는 상향식 투자, 바텀업 투자라고 해서 개별 기업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주가가 오를 것이고 못 벌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의 이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투자의 스코프라고 그래요. 이 보는 눈을 좀 좁혀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약세장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있고 강세장에도 너무 그렇게 기뻐하거나 탐욕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랑 또 개별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 건 별개의 일이니까요. 네. 좀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 네, 같으신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헷갈리는 게 삼성전자 이런 데도 좋은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했고 하지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 좀 수익을 내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어떤 기준을 보시나요?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마도 좋은 기업일 거예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열심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회사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는 좋은 기업을 투자했는데 왜 수익이 안 날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상장 주식 시장의 특징이자 묘미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의 그 가격은 기업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점점 커지고 돈을 많이 벌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주식을 누가 더 많이 팔려고 하느냐 또는 누가 더 지금 당장 사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가치를 알아보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크면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더 높이 평가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비싸게 사신 분들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조금 애매모호한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지 않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아주 싸게 사면 네.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한마디를 드리면 그럼 삼성전자의 가치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 가치보다 낮게 사야 되니까.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삼성전자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몇 개의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엄청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10개는 거뜬히 넘을 네. 것 같은데. 아마 크게 나누면 반도체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 가전 사업부, 디스플레이 사업부, 기타 사업부 해서 한 5개 정도로 나뉘고 반도체 사업부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중에서도 D램과 낸드, 그 중에서도 계속 파생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하나라도 제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느냐? 잘 못해요.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난 모르겠고, 그게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랑 마이크론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가 더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가 더 좋은지도 모르는데 그 회사가 돈을 앞으로 얼마나 벌지를 알 수 있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기자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세장, 약세장 상관없이 네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업은 어떻게 찾는 거냐? 가장 핵심은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제품과 서비스가 지금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많이 팔리겠네라고 하는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최소한 그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이 회사는 큰 회사니까,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기업이야 라고 한다면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유명한 기업, 큰 기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추측하고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주목하는 것이 사실은 출발점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내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그렇죠. 이게 싼 가격이네? 아니면 좀 비싸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기자님이 만약에 IT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일반 소비재는 일반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이 잘 안다고 해볼게요. 익숙한 그렇죠. 기업들. 만약에 커피 한 잔을 사 먹는데 거기 커피 한 잔이 500원이다 해볼게요. 그럼 싼가요 비싼가요? 엄청 싸죠. 엄청 싸죠. 네. 5만 원이면요. 너무 비싸죠. 비싸죠. 네. 그렇게 싸다 비싸다를 알 수 있는 것은 기자님께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의 가치가 대략 한 5,000원 전후로 한국에는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5,000원짜리 커피를 500원에 막 팔고 있어요. 그럼 기자님께서 500원에 여러 잔을 샀다가 선배 후배 기자님들한테 팔면 차익이 남겠죠. 완전 이득. 그렇죠. 네. 그게 주식이에요. 근데 5만 원에 판다고 해서 그걸 일단 사가지고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하는 방법인데, 실제로는 5만 원짜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구매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까 이제 가정이 기자님께서 IT를 잘 모른다는 가정이었고, 그러면 조립 PC, 집에다 PC를 새로 사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12세대 인텔의 i5 CPU를 가지고 네. PC가 100만 원에 거래가 된대요.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12세대 뭐라고 하셨죠? 잘 모르죠? 네. 그 10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적정 가격을 알 수가 없죠. 그게 실제로 100만 원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네이버 가서 뒤져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인 고급 사양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현재 그 CPU라든지 D램의 가격 또는 그가 줄 수 있는 우리에 대한 효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까 커피를 파는 것을 확장시켜보면 식음료 회사가 되는 거고, 그쵸. 이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파는 회사를 확장시켜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꾸준히 벌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연결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알짜 종목들, 네. 이런 주목도가 낮은 종목들은 어떻게 발굴할까요? 내가 잘 아는 산업군에서 좀 찾아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시작점이 내가 잘 아는 거에서 시작하는 것은 바뀌면 안 돼요. 그거는 철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알고 너도 알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평가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발견할 수가 없겠죠.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기업의 가치보다 아주 싸게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사람이 몰라야 되거든요. 그 모른다는 것은 보통 어디에서 오냐 하면 자기만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 이거의 간극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30대 서울에 거주하는 남성 회사원입니다. 네. 제 추측상 기자님 저보다 좀 어리신 것 같아요. 네, 20대일 것 같아요. 그렇죠? 2020입니다. 그렇죠. 네.
네, 20대 서울에 아마 거주하시는 이제 회사원이라고 하면 세대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성별의 차이가 나겠죠? 그렇다 그러면 기자님이 뭔가 소비하거나 또는 소비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것과 제가 하는 것이 아마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취미도 다르고, 뭐 예를 들면 저는 화장품을 거의 구매하지 않지만 20대 여성 회사원은 화장품을 저보다는 많이 구매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화장품이라는 분야에서 봤을 때 기자님은 이런 틴트가 요새는 유행이야. 근데 이 틴트를 만드는 회사 중에 이 브랜드가 요새 잘 나가 라는 것을 알겠죠. 네. 저는 전혀 모를 겁니다. 굳이 알아보려 하지 않으면. 그렇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 중에 남성 비율이 높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틴트를 만드는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하지만 실제 소비자한테는 인기를 끌고 있을 때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의 확률이 높죠. 이런 것처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오 프로파일과 다른 쪽의 접점을 늘려가는, 모르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고 뭐 간접적으로 신문을 읽어볼 수도 있고 방송을 본다라든지 그런 식의 경험의 접점들을 늘려나가는 게 사실은 돈을 벌기가 조금 좋은 방법이고, 제가 왜 이 남성 회사원, 여성 회사원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이 여의도 증권가가 좀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데 여의도 증권가에서 좀 큰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주로 30에서 40대 남성 회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새 뭐 외제차 아니면 골프 아니면 그들이 아기를 기르는 나이는 한 초등학생까지예요. 그 이상 위에 있는 아기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아, 골프, 외제차 이런 분야는 저평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니까요. 그렇죠. 그분들이.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분야, 예를 들면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 분야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뭐 좋아하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이 30대, 40대 아재들과 다른 뭔가의 소비 습관, 커뮤니케이션 방식, 채널 이런 게 다르다면 그런 분야를 눈여겨보시는 것이 조금 더 개인 투자자가 승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진짜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가 진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이런 분야도 좀 돈이 되겠네? 이런 견문을 넓히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같습니다. 올해 계속 주식이 안 좋았을 때 대표님께서 운용하시는 여러 자산들은 실제로 성과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는 저희도 마이너스 수익률이고요. 시장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인 것 같아요.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지만 시장이 빠질 때 저희가 플러스 수익을 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시장보단 좀 선방을 했다고 하셨는데 조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알짜 기업들을 잘 찾아서 그런 식으로 선방을 성공하신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그런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약세장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습관 이런 쪽에서 기업의 이익과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것들이 조금씩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동학개미운동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주가가 정말 기업의 가치 또는 기업의 이익, 소비자의 선택을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과한가 하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이미 주식들을 작년에 많이 팔았고요. 현금 비중이라고 하는 그 비중이 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타사나 시장보다는 조금 덜 하락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질까요? 더?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 하락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생각하고 계시고 정말 큰 위기 아니냐, 난 이런 거 처음 봤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해보면 주식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2020년에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때부터 오르는 것만 봤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떨어지는 거지 그분이 정말 이 주식의 투자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긴데 정말 처음 봤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 매니저 생활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빠진 것들을 대여섯 번 이상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락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하기에도 조금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더 빠질 거야 라고 할 만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일반적인 상황, 평상시 정도의 시장 상황이라고 보고 운용하고 있어요.